당신이 다 했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난 그저 지켜봤을 뿐이죠. 말도 안 돼. 30년 전 일을 3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린 게 아니라 살았어요. 당신들 곁에서. 당신들이 날 못 알아볼 만큼 초라하게요. 이 대화가 오간 곳은 한적한 동네 골목길이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골목 한쪽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무릎 꿇은 중년 남자가 떨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동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금 보듯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시간이었고 인내였으며 사람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죽을 겁니다. 아마도요. 사람들은 제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가리킬 때 그냥 턱짓으로 대신하기도 해요. 말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오늘도 저는 폐지를 줍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잘 펴지지도 않는 몸으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종이 박스를 주워 담아요. 손수레가 무거워서 끌기도 힘들지만 이게 제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를 봅니다. 하지만 쳐다보지는 않아요. 눈길을 주기엔 너무 초라한 존재니까요. 아침 6시면 저는 집을 나섭니다. 해가 뜨기 전이죠. 그 시간이면 동네가 아직 조용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폐지를 찾는 건 제게 익숙한 일상입니다. 편의점 뒤, 슈퍼 옆, 식당 골목,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까지요. 제 발걸음이 닿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3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손수레 바퀴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또 누굴 만날까? 누가 또 저를 못 본 척할까? 누가 또 동정 어린 눈빛을 던질까 하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시장 입구 처마 밑에 앉아 있습니다.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죠. 하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반지하 단칸방이에요.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런 곳이죠.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으니 집이긴 합니다. 그 방에 처음 들어간 날을 기억해요. 30년 전이었죠. 월세가 가장 싼 곳을 찾았어요. 복비도 없고 보증금도 거의 없는 곳이요. 집주인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돈을 받고는 열쇠를 건넸어요. 그때부터 그 방이 제 집이 됐습니다. 방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제일 먼저 코를 찔러요.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죠. 바닥은 찬 시멘트 바닥이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잠만 자면 되니까요. 밤이면 그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봅니다. 높은 곳에 작게 난 창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이에요. 저는 그 발들을 보며 사람들을 구별해요. 누가 지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요. 발걸음만 봐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급한 발걸음, 느린 발걸음, 비틀거리는 발걸음, 당당한 발걸음까지요. 동네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동정을 베풀어요. 편의점 아주머니는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주기도 하고 슈퍼 아저씨는 찌그러진 캔 음료를 건네주기도 하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허리를 굽혀서요. 그들은 뿌듯한 표정을 짓고 가요.
착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 때문이겠죠. 편의점 아주머니는 이름이 조영숙이에요. 5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목소리가 좀 큽니다. 착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죠. 저한테 김밥을 줄 때는 꼭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 가져가세요. 마치 제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먹을 게 생기니까요. 슈퍼 아저씨는 박동수라는 사람입니다. 60살쯤 됐고 배가 나왔어요. 늘 땀을 흘리며 슈퍼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죠. 저한테는 별로 말을 걸지 않아요. 그냥 찌그러진 캔을 던져주고 가라는 손짓만 할 뿐이에요. 마치 개한테 먹이를 주듯이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 동네에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는 30살이었어요. 지금은 60이 훌쩍 넘었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떠나지 않았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요. 그들도 저를 보죠. 하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힘들었어요. 그들을 보면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죠.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2년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을 보는 게요. 표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떨리는 손도 억눌렀어요. 저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부터 바꿨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고 허리를 일부러 더 굽혔고 옷도 더 남루한 걸 입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더 못 알아보게 하려고요. 10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완벽했죠. 제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20년째부터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관찰했죠. 누가 무엇을 숨기는지, 누구의 약점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30년째인 지금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요. 동네 입구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1층은 약국이고 2층은 부동산, 3층과 4층은 사무실이에요. 그 건물 주인이 박철수라는 사람입니다. 올해 65살쯤 됐을 거예요. 저보다 5살 많죠. 박철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건물만 3채를 가지고 있고 수입차를 몰고 다니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요. 박철수는 30년 전에도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건물주가 아니라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어요. 장사가 그럭저럭 되긴 했지만 부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건물주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건물은 30년 전 샀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돈이 생겼거든요.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압니다. 그 돈의 출처를요. 박철수는 30년 전 한 여자의 세탁소를 인수했어요. 헐값에요. 그 여자가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죠. 세탁소는 위치가 좋았어요. 시장 입구였으니까요. 박철수는 그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고 5년 뒤에 그걸 팔아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건물 앞을 지나갑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거든요. 박철수는 가끔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럴 때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당연하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초라한 할머니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박철수가 담배를 피울 때 저는 유심히 봐요. 그의 표정, 몸짓, 시선이 향하는 곳까지요. 박철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턱을 치켜들고 다니죠. 가끔 전화를 받으면 큰 소리로 웃어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듯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을요. 박철수는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죠. 더 큰 투자를 하고, 더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대고, 더 욕심을 부립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에요. 박철수의 부인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암이었다고 들었어요. 장례식 때 박철수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딱딱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죠. 사람들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박철수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인의 재산만 필요했을 뿐이죠. 박철수한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딸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둘 다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박철수는 그게 서운한지 가끔 혼자 술을 마셔요. 동네 포장마차에서요. 저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는 박철수의 뒷모습을요. 그때만큼은 불쌍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교회가 동네 중심에 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죠. 그 교회 장로가 김성우라는 사람입니다. 63살이고 안경을 쓴 점잖은 인상이에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을 때는 눈이 반달처럼 접히죠. 김성우는 동네에서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요. 김성우도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녔고 착한 사람으로 통했죠.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30년 전 김성우는 한 여자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증거도 없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압니다. 그 여자가 김성우의 추궁거림을 거절했거든요. 김성우는 점잖은 척하지만 여자를 밝힙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 성가대원들 중에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접근하죠. 상담이라는 명목으로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다가 점점 선을 넘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제 일요일 루틴이거든요. 김성우는 교회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요. 악수하고 웃으면서요. 저도 그 앞을 지나가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못 보는 거겠죠. 김성우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저는 멀리서 듣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밖에서도 들려요. 얼마나 경건한 척 하는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찬송가 뒤에 숨겨진 위선을요. 김성우의 부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착해서 문제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알면 너무 아플 테니까요. 김성우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30살쯤 됐을 거예요. 결혼했고 애도 낳았죠. 가끔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김성우는 딸 앞에서만큼은 좋은 아버지인 척해요. 웃으면서 손자를 안아주고 용돈도 쥐어주죠. 하지만 딸이 가고 나면 표정이 바뀝니다. 차갑게요. 저는 김성우를 관찰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걸요. 모든 게 계산이고 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믿죠. 시장 안쪽에 큰 식당이 있습니다. 명성식당이라는 곳인데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하고 있어요. 주인은 이순자라는 여자예요. 61살이고 목소리가 우렁차죠. 손님들한테 반말로 호통치듯 말하지만 음식은 맛있어요. 이순자는 동네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식당을 운영하죠.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일찍 죽었고 혼자 딸 둘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순자가 어떻게 그 식당을 차렸는지요. 30년 전 이순자는 식당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 안에서 좌판을 벌여 나무를 팔던 아줌마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식당을 차렸습니다. 목 좋은 자리에 제법 큰 식당을요. 사람들은 이순자가 친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가 식당을 차린 돈은 한 여자의 세탁소 기계를 헐값에 사서 되판 돈이었어요. 그 여자가 쫓겨나다시피 동네를 떠날 때 세탁기와 다리미, 행거들을 이순자한테 팔았거든요. 이순자는 그걸 300값에 되팔았죠. 그게 식당 창업 자금이 됐습니다. 저는 가끔 명성식당 앞을 지나가요. 폐지를 주우러 시장을 돌 때 꼭 그 앞을 거치거든요. 이순자는 주방에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칩니다. 저를 보면 인상을 찌푸려요. 지저분한 할머니가 식당 앞을 지나가는 게 보기 싫은 거겠죠.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요. 이순자의 식당은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 학생들까지 몰려와요.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이순자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줍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천재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순자가 얼마나 외로운지요. 딸 둘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혼자 식당을 지키며 살죠. 밤이 되면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소주를 마십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그 모습도 봤어요. 밤늦게 폐지를 주우러 시장을 돌 때 식당 창문으로 비치는 이순자의 그림자를요.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편의점이 동네 입구에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인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정미란이라는 여자입니다. 48살이고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정미란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전쯤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소문이 있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라는 저한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가끔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추운 날엔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정미라는 저한테 가끔 말을 걸어요. 할머니, 오늘 많이 춥죠?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미란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동정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정미란한테만큼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요.
정미란의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17살쯤 됐을 거예요.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 와서 엄마를 도와요. 착한 아이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왔니? 네. 그 아이를 보면 제 딸 지은이가 생각납니다. 지은이도 저렇게 자랐을 텐데요. 17살이 됐을 텐데요. 하지만 지은이는 6살에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제일 먼저 박철수한테 일이 터졌어요. 박철수가 투자한다고 큰 돈을 넣었던 사업이 사기였던 거예요.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이었다고 하던데 그 친구마저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박철수는 건물 한 채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으려고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박 사장님이 사기를 당했대. 얼마나 당했는데? 10억은 넘는다던데.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도 당하네. 원래 욕심이 많으면 당하는 법이야.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박철수가 사기를 당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마주쳤다고 해야겠네요. 동네 슈퍼 앞에서였어요. 박철수가 슈퍼에서 나오는데 제가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문이 좁아서 잠깐 멈칫했어요. 박철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비켜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박철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가버렸죠. 그리고 사흘 뒤에 사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그 사기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우연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 친구는 사기꾼이었어요. 동네 술집에서 박철수랑 만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친구가 박철수한테 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박철수의 눈이 빛났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박철수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걸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가 뭘 할 필요도 없었어요. 박철수가 사기를 당한 뒤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박철수 같은 사람도 당했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하는 표정들이었죠. 박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로 동네를 돌아다녔죠. 술을 많이 마셨어요. 낮부터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 다음은 김성호였어요. 김성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김성호가 교회 성가대원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교회에 알려졌고 김성호는 장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김 장로님이 바람을 폈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한 사람이 겉으로만 착한 척했나 봐.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교회 장로가 그런 짓을 하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는 교회 앞을 지나가며 그 광경을 봤습니다. 김성호가 교회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부인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김성호의 외도가 밝혀지기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저는 김성호를 봤습니다. 교회 뒷골목에서요. 젊은 여자랑 함께 있었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폐지 수레를 끌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며칠 뒤 교회 앞에서 김성호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우리 남편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자주 안 보이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교회 뒤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뒤쪽이요? 네, 누군가랑 같이 있던 것 같은데. 제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요. 김성호 부인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게 터졌죠. 사실 김성호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제 말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부인은 탐정을 고용했고 탐정이 증거를 찾아냈어요. 사진까지요. 김성호는 무너졌습니다. 장로직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부인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딸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죠. 저는 김성호가 교회 계단에 앉아 우는 모습을 봤어요. 한때 그렇게 점잖게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죠. 제 가슴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 다음은 이순자였습니다. 명성식당에 불이 났어요.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주방이 완전히 탔고 식당 전체가 그을렸죠.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순자는 망연자실했어요. 2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니까요. 보험은 드러났지만 장사를 못하는 동안의 손해는 어쩔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순자는 불탄 식당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순자의 인생 전부가 그 식당이었으니까요. 화재가 나기 전날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지나가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 같았어요. 명성식당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저는 식당 뒷문 쪽으로 가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확실히 가스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문을 닫으려다 말고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재 소식을 들었죠.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알리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릴 의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사실 이순자는 원래 가스를 제대로 안 잠그는 버릇이 있었어요. 바쁘면 대충 잠그고 나왔죠. 언젠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날이었을 뿐이에요. 이순자는 식당을 다시 열려고 했어요. 보험금으로 수리하고 장비도 새로 샀죠.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불난 식당은 불길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이순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딸들한테 손을 벌렸지만 딸들도 여유가 없었죠. 결국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순자가 식당 문에 폐업 공고를 붙이는 모습을요. 이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일이 많이 생기네. 그러게. 박 사장님도 그렇고, 김 장로님도 그렇고, 이 사장님도 그렇고,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혹시 누가 저주라도 한 거 아냐? 무슨 저주? 그냥 운이 없는 거지. 그래도 이상하긴 해. 왜 하필 다 동시에? 저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죠. 저는 웃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해. 저 할머니 보면 재수 없다고들 하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저 할머니 본 날 안 좋은 일 생긴다고. 미신이지 뭐.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박 사장님도 저 할머니랑 슈퍼 앞에서 마주쳤다던데. 설마 할머니가 뭘 했겠어. 늙은이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편의점을 떠났어요. 아저씨들은 제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정미란이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왜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소리요? 할머니 보면 재수 없다는 둥 그런 말들이요. 저는 정미란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늙은이한테 그런 소리야 흔하죠. 그래도요.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미란 씨. 정미란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물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항상 할머니라고만 불렀네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강 씨예요. 아, 강할머니시구나. 성함이 뭐예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정미란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눈치도 빠르고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미란의 장점이죠. 밤이 되면 저는 제 방에 앉아 창문 밖을 봅니다. 반지하라 창문이 작고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작은 창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박철수는 비싼 구두를 신고, 김성호는 깔끔한 검은 구두를 신고, 이순자는 편한 운동화를 신죠. 정미라는 낡은 운동화를 신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봐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요. 발만 봐도 알 수 있게 됐어요. 박철수는 요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걷지 않습니다. 비틀거리기도 하죠. 술 때문이에요. 김성우는 교회에 가지 않게 됐어요. 일요일 아침에도 집에 있습니다. 가끔 나가지만 머리를 숙이고 걸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요. 이순자는 시장을 배회합니다. 예전 식당 자리를 지나가며 한숨을 쉬죠. 발걸음이 무거워 보여요. 저는 그들의 변화를 다 보고 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서요. 서랍 깊은 곳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된 수첩이에요.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죠. 박철수, 김성호, 이순자,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요. 저는 가끔 그 수첩을 꺼내봅니다. 이름 옆에 적힌 메모들을 읽어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요. 박철수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탁소를 50만 원에 인수. 1년 뒤 200만 원에 팔아. 이익금으로 편의점 시작. 욕심 많음. 돈에 눈이 멀면 판단력 흐려짐. 친구 말 잘 믿음. 약점은 자식들.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걸 견디지 못함. 김성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 장로.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위선자. 여자 좋아함. 세탁소 여자한테 추궁거렸다가 거절당함. 그 뒤로 소문 퍼뜨림. 약점은 체면. 체면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짐. 이순자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탁소 기계를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그 돈으로 식당 시작. 일 잘함. 하지만 주의력 부족. 가스 안전에 무신경. 딸들과 사이 좋지 않음. 약점은 외로움. 혼자 사는 게 두려움.
저는 이 메모들을 읽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복수는 직접 손 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합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30살이었어요. 젊었고 예뻤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죠. 남편은 없었어요. 일찍 죽었으니까요.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이 동네에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25살 때 죽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뱃속에 지은이가 있었죠.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며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은이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하루 종일 옷을 빨고 다리고 정리하며 살았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딸만 보면 웃음이 나왔으니까요. 세탁소는 시장 입구에 있었어요. 위치가 좋아서 손님이 많았죠. 바쁘게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지은이 교육비를 위해서요. 딸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6살이었어요. 동그란 눈에 까만 머리카락을 묶고 다녔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어요. 엄마, 나 크면 뭐가 될까? 지은이는 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제 말을 잘 들었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했고 씩씩했죠.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어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녁이면 지은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는 밥을 먹으면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엄마, 오늘 친구랑 싸웠어. 왜? 친구가 내 크레파스를 빌려갔는데 안 돌려줘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돌려줬어. 잘했네. 억울한 일 있으면 말해야지. 응. 지은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불렀죠. 저는 지은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저한테 친절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를 동정했죠. 세탁소 일도 많이 맡겨줬고 가끔 반찬도 갖다 줬어요. 박철수가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왔을 때였어요. 와이셔츠 5벌이었죠. 이틀 후에 찾으러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호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철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 몸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저는 불편했지만 손님이니까 참았습니다. 며칠 뒤 박철수가 다시 왔어요. 옷을 찾으러요. 잘 됐네요. 다음에도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나가면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제 손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나갔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거절당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김성우도 자주 왔습니다. 교회에서 입는 정장을 맡기러요. 하나님이 돕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좋을 텐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우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친절했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김성우도 박철수랑 비슷했어요. 제 몸을 훑어보는 시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 손을 살짝 스치는 접촉까지요. 한 번은 김성우가 세탁소에 늦게 왔어요. 문 닫을 시간이었죠. 죄송한데 급하게 맡길 옷이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김성우가 옷을 건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혼자 아이 키우느라.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상담도 하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성우는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어요. 그날 이후 김성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죠. 이순자는 시장에서 저를 보면 반찬을 줬습니다. 애 키우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고맙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이순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불순한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자도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착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그 착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철수 집에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10만 원이었다고 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박철수는 제가 세탁소 일로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어요. 옷을 배달해 준 날이었죠. 박철수 부인이 세탁소로 왔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할 때 뭐 본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어졌거든요. 10만 원. 아, 저는 모르는데요. 정말요? 당신이 왔다 간 날 없어졌는데 전옷만 배달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박철수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불편했죠. 사실 박철수 집 돈은 박철수 부인이 숨긴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남편 술값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몰래 빼둔 거였대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김성우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중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금반지였다고 했죠. 김성우가 세탁소로 왔어요. 혹시 우리 집 청소할 때 반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청소하러 간 적 없는데요. 아, 그랬나요? 세탁물 가지러 왔을 때 옷만 받고 바로 나왔는데요. 그래요? 김성우도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김성우의 반지도 김성우가 판 거였어요.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줄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부인한테 숨기려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한 거였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탁소 주인 아줌마가 뭔가 이상하대. 돈이 자꾸 없어진대. 혼자 아이 키우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겠지. 그래도 그렇지. 남의 돈을 훔쳐? 조심해야겠어. 집에 안 들여야 돼.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여자, 돈 없는 여자, 의지할 데 없는 여자는 의심받기 쉬우니까요. 세탁소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맡기지 않았어요. 전화도 줄었고 손님도 뜸해졌죠. 저는 불안했어요. 수입이 줄어들면 지은이를 키울 수 없었으니까요. 식비도 모자라고 집세도 밀렸습니다. 저는 박철수를 찾아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요? 글쎄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대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혹시 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증거는 없지만 박철수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게 즐거운 것 같았죠. 김성우한테도 갔습니다. 장로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요? 사람들이 저를 도둑이라고 해요. 억울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면 믿을 거예요. 하지만 전 확신이 없어요. 김성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자기 추궁거림을 거절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순자를 찾아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글쎄, 난 몰라.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대해요. 그야 뭐, 소문이 있으니까. 소문이요? 당신이 돈을 훔친다는 소문. 저는 안 그랬어요. 이순자는 저를 차갑게 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할 말이고,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고 강하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도둑이 들었어요. 현금 200만 원이 없어졌죠. 슈퍼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댔습니다. 박철수였어요. 그 세탁소 아줌마 수상해요. 우리 집에서도 돈이 없어졌거든요. 김성우도 거들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귀중품이 없어졌어요. 그 여자를 조사해 보세요. 이순자도 한마디 거들었죠. 저도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세탁소로 왔습니다. 저를 데려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죠. 슈퍼에 간 적 있어요? 네, 장 보러 가요. 그날 밤에도요? 아니요. 전 그날 밤에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지은이랑 같이 있었어요. 6살 아이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의심했어요. 다른 증인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과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 슈퍼 근처에 있었어요. 그게 전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안 했어요. 경찰은 이틀 동안 저를 조사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은이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데려다 줬다고 들었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탁소 아줌마가 도둑이래. 경찰서까지 갔다 왔대. 그럴 줄 알았어. 혼자 사는 여자가 수상하더라. 애가 불쌍하네. 엄마가 저러니.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놀림받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 도둑이래?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희 엄마 도둑이래. 아니라고. 지은이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왜? 애들이 놀려. 엄마가 도둑이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안 그랬어. 알지? 응, 알아. 지은이만 믿어주면 돼. 응. 지은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세탁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른 일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진 동네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죠. 가게마다 찾아가 봤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사람 안 구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집세를 못 냈고 지은이 밥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찾아왔어요.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요? 정말요? 우리 친구가 식당 하는데 사람 구한대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박철수한테 절을 하며 감사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요. 박철수가 소개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이미 뽑았어요. 네. 박철수 씨가 소개해 줬는데요. 몰라요. 우리는 사람 안 구해요. 저는 다시 박철수를 찾아갔어요. 박철수는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저를 놀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철수가, 김성호가, 이순자가 저를 가지고 노는 거라는 걸요. 김성호도 비슷했어요. 교회에서 일자리가 있다며 저를 불렀죠. 하지만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각하셨나 봐요. 김성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순자는 더 악랄했습니다. 너한테 일 줄 수 있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 딸을 내가 키울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넌 애를 못 키우잖아. 내가 키워주겠다는 거야. 돈도 없는 주제에. 미쳤어요? 미친 건 너지. 애를 굶기면서 키워. 저는 이순자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리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세를 석 달째 못 냈거든요. 집주인은 매정했어요. 내일까지 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만 구하면요. 안 돼요. 당장 나가요. 경찰까지 갔다 온 사람한테 집을 빌려줄 수 없어요.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짐도 거의 없었죠. 옷 몇 벌과 지은이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여름 장마였죠. 저는 지은이를 안고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엄마, 배고파? 내일 아침에 밥 먹자. 지은이는 울지 않았어요. 참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비에 젖지 않게요. 제 몸으로 지은이를 감쌌습니다. 비가 저를 적셨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은이만 괜찮으면 됐으니까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나, 지은이를 어떻게 먹이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은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죠. 먹을 것을 찾으려고요. 시장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무청, 배추잎, 썩은 과일을요. 지은이한테 씻어서 먹였어요. 엄마, 이거 맛없어. 조금만 참아. 곧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엄마가 일자리 구하면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손가락질했죠. 저 여자 봐. 완전히 거지 됐네. 딱하긴 하다. 애는 무슨 죄야. 자업자득이지 뭐. 도둑질하더니.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은이만 살리면 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구하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점점 야위어 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열이 났습니다. 엄마 아파.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계속 떨었고 식은땀을 흘렸죠. 저는 병원에 가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해열제라도 사려 했지만 그것도 살 돈이 없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지은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나 안 아파. 6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제 잘못인데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아팠던 거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숨도 가빠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맨발로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지은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빨리 치료해 주세요. 제발요. 의사들이 지은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엄마예요. 아이가 폐렴이에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입원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입원비를 내셔야 하는데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한 푼도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제발이요. 그게 안 되는데요. 병원 규정상. 제발이요. 아이가 죽어가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병원 측은 일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는 내야 했어요. 저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빌리러요. 박철수를 찾아갔어요.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서 훔치기도 모자라서 전 안 훔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이가 죽어가요. 안 돼. 돌아가. 도둑한테 돈을 빌려줄 순 없어. 김성우한테도 갔습니다. 장로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이요. 하나님은 죄인을 돕지 않으세요. 전 죄인이 아니에요. 제발이요. 그럼 뭐예요? 도둑이잖아요. 경찰서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순자한테도 갔어요. 언니, 제발이요. 아이가 죽어가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키워준다니까 내놔. 애를. 싫어요. 제 딸이에요. 그럼 나도 싫어. 돈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저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무한테나 돈을 구걸했죠.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도둑으로 알려진 사람한테 누가 돈을 주겠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상태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을 달렸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은이가 죽었다는 걸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6살이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죠. 웃는 얼굴로 엄마를 위로하던 아이였는데요. 의사가 저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어요. 지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을요. 지은아, 엄마야. 일어나. 제발. 하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원히요. 저는 지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작은 비석도 없이요. 저는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지은이를 묻는 흙을요. 그 흙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애가 죽었대. 딱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엄마가 저러니.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 애만 불쌍하지.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죠. 저는 이 동네를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짐을 쌌어요. 지은이 옷 몇 벌이랑 인형이 전부였죠. 그리고 버스 터미널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떠나야 하죠? 잘못한 건 저들인데요.
제 딸을 죽인 건 저들인데요.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동네에 남기로요. 복수하려고요. 하지만 칼로 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복수도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잊을 때까지, 저를 못 알아볼 때까지, 저를 무시할 때까지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저는 천천히 늙어갔어요.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죠. 예쁘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젊음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요.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제가 누군지요. 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매일매일이요. 박철수가 어떻게 사는지, 김성우가 무엇을 숨기는지, 이순자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요. 30년 동안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약점, 거짓말, 두려움을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철수한테 투자 이야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친구 소개로요. 그 친구가 사기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김성우의 외도는 그의 부인한테 힌트를 줬어요.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이순자의 식당 가스 냄새는 그냥 뒀습니다.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을 뿐이죠.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손대지 않고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을 이용해서요. 정밀한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물어봐도 돼요? 뭐요?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해요. 할머니 주변에서만 일이 터져요. 박 사장님도, 김 장로님도, 이 사장님도. 우연이겠죠.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 눈빛이 보통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정미라는 똑똑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어요. 할머니한테는 뭔가 있어요. 저는 정미란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박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물 2채를 더 팔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부인은 그를 떠났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죠. 어느 날 저는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골목에서요. 박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전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요. 괜찮아질 거예요. 박철수는 저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요? 그냥 할머니예요. 할머니? 지저분한 할머니가 나한테 위로를 해? 웃기지도 않네. 박철수는 저를 밀쳤습니다. 꺼져요. 가난뱅이 할머니. 저는 쓰러졌어요. 허리를 다쳤죠. 하지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김성우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로직뿐 아니라 교인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부인은 이혼했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죠. 저는 김성우를 교회 앞에서 봤습니다.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벌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김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받는 거죠. 자기가 한 짓 때문에요. 김성우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궜어요. 이순자의 식당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화재 이후 손님들이 떠났고 빚만 쌓였거든요. 결국 식당을 폐업했죠. 이순자는 시장에서 다시 좌판을 폈습니다. 30년 전처럼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이순자 앞을 지날 때마다 봤습니다. 쪼그려 앉아 나무를 파는 모습을요. 30년 전 제 모습과 비슷했죠. 어느 날 이순자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거 좀 사가요. 돈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요. 남은 거예요. 이순자는 시금치 한 단을 줬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요? 그냥 주는 건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30년 전 기억나세요? 이순자는 멈칫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세탁소 하던 여자요. 딸 하나 키우던. 이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여자가? 저는 웃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이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떠났어. 동네를 떠났다고. 안 떠났어요. 여기 있었죠. 당신 곁에서요. 30년 동안요. 이순자는 떨었어요. 왜 여기 있었어? 당신들을 보려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지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30년 전 그 여자래. 세탁소 하던? 맞아. 도둑질했던 그 여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있어? 3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요. 30년 전 제 모습이 담긴요. 지은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진짜네. 같은 사람이야. 그 여자가 여기 있었어. 우리 곁에 30년 동안? 왜 여기 있었을까? 저는 동네 회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저를 보러 온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전 도둑이 아니었어요. 30년 전에도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는데?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증거도 없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서 진짜 돈이 없어졌어. 거짓말 아니야. 그건 당신 부인이 숨긴 거였어요. 당신 술값 때문에요. 나중에 찾았잖아요. 하지만 저한테 사과는 안 했죠.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성우가 말했어요. 우리 집 반지도 없어졌다고. 그것까지 우리가 거짓말한 거야? 그건 당신이 팔아서 바람 피울 돈 만든 거였죠. 그때도 여자가 있었잖아요. 30년 전에도 지금처럼요. 김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슈퍼 도둑은 내가 한 거 아니었어? 경찰서까지 갔잖아.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잡혔죠. 한 달 뒤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미 동네를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증거도 없이요. 그리고 제 딸을 죽였죠. 우리가 죽인 게 아니잖아. 병으로 죽었잖아. 도와주지 않은 게 죽인 거예요. 돈만 빌려줬어도 살 수 있었어요. 병원비만 있었어도요. 하지만 당신들은 안 그랬죠. 도둑한테 돈을 빌려줄 순 없다고 했어요. 박철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야? 우리 인생을 망친 거야? 30년 동안 준비해서? 아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박철수 씨, 당신을 사기친 사람 누구예요? 친구였어. 왜 믿었어요? 친구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욕심 때문이었죠. 쉽게 돈 벌려고요. 제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욕심이 당신을 망친 거예요. 박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성우 씨, 당신 외도 누가 알렸어요? 아내가 알아냈어. 어떻게요? 뒤를 밟아서, 탐정을 고용해서. 제가 뭘 했나요? 힌트 하나 줬을 뿐이에요. 교회 뒤에서 누군가랑 있었다고요. 나머지는 당신이 한 거죠. 당신 거짓말이 당신을 망친 거예요. 김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 씨, 식당 불은 누가 냈어요? 가스가 제대로 안 잠가서. 가스를 제대로 안 잠근 건 누구예요? 내가. 하지만 당신이 알렸어야지. 냄새를 맡았으면. 제가 왜요? 당신이 30년 전에 제 딸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전 당신한테 뭔가 빚진 게 있나요? 이순자는 울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하는 거죠.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요. 전 그걸 지켜봤을 뿐이에요. 30년 동안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밀한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저는 웃었습니다. 떠날 거예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요. 떠나신다고요? 어디로요? 어디든요. 여기가 아닌 곳이면 돼요. 그럼 할머니는 행복해지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떳떳할 것 같아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지은이 인형이 전부였죠. 동네를 떠나기 전 지은이 무덤에 갔습니다. 작은 비석도 없는 그곳에요. 지은아, 엄마가 해냈어. 복수했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무덤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게요. 지은이의 인형을 무덤 앞에 놨어요. 여기 두고 갈게. 엄마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너도 편히 쉬어.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멀리 가면 됐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맞았을까요? 잘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간만 있다면요. 인내만 있다면요. 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살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불쌍한 건 자기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저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면서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요. 하지만 지은이는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 건물, 사람들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다음 인생은 어떨까요? 복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거예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종점이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새로운 동네였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될 거예요. 이번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제 안에는 30년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지은이의 얼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복수의 맛이요. 그게 저를 만든 거예요.
지금의 저를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을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하지만 잊지도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기억이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30년 동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보셨죠? 복수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남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 시간은 때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